전 세계 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조차 뚫기 어렵다던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괴물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하 100m 방호시설에 숨어들었죠.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초심도 벙커였어요. 그때 전 세계를 긴장시킨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명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모든 시선이 미국의 자랑 GBU-57에 집중됐습니다. 무려 13톤짜리 괴물 폭탄이죠. 하지만 B2 스텔스기로만 운반 가능하고 초심도 시설은 완전 제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분석이 제기됐어요. 대한민국의 무기라면 가능합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를 뚫어버리는 압도적인 성능이라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미국은 중력 낙하 방식이지만 한국은 좌표를 찍고 정확히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무게와 폭발력에 의존한 미국 무기와 달리 속도와 정밀도, 운영 유연성까지 갖춘 진화된 무기. 벙커버스터 논쟁의 중심에 선 나라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만든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윌리엄 제이 로슨입니다. 하버드 국제안보정책 교수죠. 미 공군 전략기획실에서 20년, 이곳 하버드에서 10년간 무기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려 해요. 한 나라의 무기 때문에 제 30년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걸 말이죠. 교수님, 정말 미국도 못 뚫는 걸 한국이 뚫었다고요? 바로 어제 이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현실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겨냥해 2주간의 시한을 통보했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머물고 있는 지하 100m 방호시설이에요.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초심도 벙커였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실명까지 언급하며 한 말이 전 세계를 긴장시켰어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하나의 무기에 집중됐죠.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GBU-57 벙커버스터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무려 13톤짜리 괴물 폭탄이죠. 길이만 6m가 넘어요. 이제 뚫지 못할 벙커는 없다. 개발 완료 당시 우리가 한 말입니다. 지하 60m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무기라고 자부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펜타곤 작전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그 순간이었죠. GBU-57로 이란 지하 100m 시설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떨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팀장의 대답이었어요. 13톤짜리 폭탄으로도 확신할 수 없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GBU-57의 치명적인 한계들을 말이죠. 먼저 무게입니다. 1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에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의 B2가 고작 20대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의 복잡함이었어요. B2 한 대를 띄우려면 수백 명의 정비 인력이 수십 시간 동안 매달려야 합니다. 시간당 유지비만 해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죠. 게다가 13톤 폭탄 때문에 연료도 가득 실을 수 없어요. 공중급유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어떨까요? 젊은 정보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미사일? 무슨 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비웃었어요. 한국이요? 그들은 아직 우리 기술을 배우는 단계 아닌가요? 제가 즉석에서 반박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신념이었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무호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하 벙커 파괴 전용으로 개발됐다고 해요. 정보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그가 읽어준 데이터가 충격이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를 뚫어버립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중력 낙하 방식이지만 한국은 좌표를 찍고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무게와 폭발력에 의존한 미국 무기와 달리 현무는 속도와 정밀도, 운영 유연성까지 갖춘 진화된 무기라는 거였죠.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특정 전용 항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지상 어디서든 바로 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B2로 수십 시간 준비해야 할 일을 한국은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복잡한 작전이 필요 없습니다. 목표 좌표만 있으면 발사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분명한 우위를 가진 거였죠. 이게 정말 실제 성능인가요? 회의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모두 실사격 시험 결과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었을까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는데 작은 나라 한국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무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분석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무라면 GBU-57보다 더 깊은 벙커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벙커버스터 논쟁의 중심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현무라는 이름의 한국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리처드 클락이었어요. 군수산업계의 거물이자 폭스뉴스 군사 전문가죠. 그는 언제나 미국 무기의 절대 우위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무기를 신뢰하자고요? 이건 미국 국방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클락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저는 그의 격양된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검토를 제안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클락 씨,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데이터라고요? 클락이 비웃었어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르죠.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겪으며 검증된 미국 무기와 비교할 수 있나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면 됩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이죠. 클락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B2의 한계를 말이에요. 클락 씨, B2 한 대 띄우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 보셨나요? 작전 담당관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비 인력이 48시간 이상 매달려야 하고 시간당 유지비만 44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13톤 폭탄 때문에 연료 적재량도 제한돼서 공중급유까지 받아야 해요. 클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무기 아닙니까? 신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고려해야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하셨나요? 정보관이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첫 번째,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바로 쏠 수 있거든요. B2처럼 며칠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정확도가 압도적입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해서 오차 범위가 2m 이내예요. 세 번째,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까지 뚫어버리죠. 클락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마하 10이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속도입니까?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발표입니다. 정보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클락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도 못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이건 과장 광고에 불과해요. 그 순간 저는 클락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었어요.
클락 씨, 혹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동료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클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컨설턴트로 있는 레이시온사가 GBU57 제조업체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클락에게 집중됐어요. 그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클락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한국 무기는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오작동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정확한 성능을 확인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으로 뭘 알 수 있겠어요? 클락이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도 점차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만 믿어왔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이 제게 의견을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클락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자신의 편에 서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편견을 버려야 하죠.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클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교수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한국 무기에 현혹되는 사이 미국의 국방력은 약해질 겁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무호 테스트를 진행하죠. 그날 회의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클락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 우수하다면 왜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건 아닐까요? 미국이 무조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학생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진호였어요. 제 박사과정 제자 중 한 명이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진호. 무슨 일인가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죠. 교수님, 혹시 오늘 회의에서 현무미사일 얘기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군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돌렸어요. 진호,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한국 무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호가 USB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 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무호의 실제 성능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아버지가 국과연에서 일하십니다.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기밀은 아니에요.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숨이 막혔어요. 현무호가 발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솟아오르는 미사일.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 발사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34분입니다. 진호가 답했어요. 34분이요? B2는 며칠이 걸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격 장면이었어요. 지하 깊숙한 콘크리트 벙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관통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 105m였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오차는 2.1m였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GBU-57도 확신할 수 없던 깊이를 한국 미사일이 정확히 뚫어버린 거였어요. 이게 정말 실제 시험 결과인가요? 네, 작년 11월에 실시한 실사격 시험입니다. 진호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기술적 원리를 설명한 자료예요. 화면에 현무호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진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관통체가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벙커를 뚫어버리는 거죠. 폭발물은 없나요? 최소한만 사용해요. 관통 후 내부를 정리하는 용도로만요. 주된 파괴력은 운동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거운 폭탄으로 폭발력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속도와 정밀도로 승부를 본 거였어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론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거대한 폭격기를 여러 대 운용할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은 거군요. 맞습니다. 더 간단하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다른 자료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비용 분석, 운용 시나리오, 정확도 테스트 결과들, 모든 데이터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어요. 현무호가 GBU-57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걸 말이죠. 진호, 이 자료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물었어요. 교수님,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진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교수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진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현무호의 철학을 담은 개발진의 인터뷰예요. 화면에 한국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려 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무기를 만들려 했어요. 정말 써야 할 때 확실히 쓸 수 있는 무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은 항상 가장 강한 무기를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필요한 무기를 만든 거였어요. 진호, 고마워요. 이 자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가져온 거예요. 진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한국도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보여줬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을 정해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자료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으로 말이죠. 30년간 믿어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과연 내일 회의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클락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말이죠. 진호가 보여준 그 자료들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클락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교수님, 어젯밤 늦게까지 뭘 하셨나요? 클락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연구를 했죠. 현무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차관이 관심있게 물었어요. 저는 진호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모두가 보셨으면 해요. 클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한국 선전물을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저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현무호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34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설명했어요. 34분? 한 참석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B2는 며칠이 걸리는데. 클락이 끼어들었어요.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타임스탬프가 명확히 보였어요. 34분 만에 발사가 완료되는 전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타격 영상을 보시죠.
지하 벙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관통 깊이가 105m, 오차는 2.1m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정확도네요. 작전 담당관이 감탄했습니다. 클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실전과 시험은 다릅니다. 적의 방공망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현무호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순간 최대 고도가 1000km까지 올라가죠. 일반적인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 시간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현무호는 기존 방공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재무 담당자가 물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저는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무호 한 발 비용이 약 200만 달러예요. B2 한 번 출격 비용이 280만 달러인 걸 고려하면 더 저렴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인력과 시간까지 고려하면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클락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해도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철학을 보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철학? 클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개발진의 인터뷰를 보시죠. 화면에 한국 과학자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려 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무기를 만들려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클락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단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 무기를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전문 무기를 만든 거죠. 벙커 파괴라는 하나의 목표에 모든 걸 집중한 결과가 현무호예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거군요. 차관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락이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다목적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벙커 파괴만 할 수 있는 무기가 뭔 소용이에요? 클락 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벙커 파괴 아닙니까? 작전 담당관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이란 핵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목적성을 논할 때가 아니죠. 클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 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무기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게다가 나토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가 현무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정보는 클락에게도 새로운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관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테스트라도 해봅시다.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성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클락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고요. 클락 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클락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술적 타당성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시뮬레이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고요. 클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시뮬레이션에서 GBU 57보다 명확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야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포기하는 거예요. 공정한 조건이네요. 차관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클락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호가 보여준 자료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말이죠. 내일 시뮬레이션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당일 펜타곤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들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정확히 모델링했고 지하 구조와 방호시설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했어요. 클락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GBU 57부터 테스트해보죠. 차관이 지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B2 폭격기가 나타났어요. 스텔스 상태로 목표 지점에 접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2 출격 준비부터 목표 도달까지 총 72시간이 소요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72시간. 한 참석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비, 연료 적재, 비행 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시간이에요. 실제 작전에서는 이 정도 걸립니다. 클락이 변명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죠. 스크린에서 GBU 57이 투하됐습니다. 13톤의 거대한 폭탄이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폭발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관통 깊이는? 차관이 물었습니다. 지하 89m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이란 핵시설의 핵심 구역은 지하 95m에 있습니다. 완전 파괴는 어려울 것 같네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GBU 57로도 완전한 파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된 거였습니다. 클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상당한 손상을 줄 수는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핵심 시설은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현무호 차례였어요. 현무호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지상 발사대가 나타났어요. 훨씬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은 34분입니다. B2의 72시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어요. 현무호가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으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탄도 궤적을 보시죠. 화면에 미사일의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최대 고도 1200km,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합니다. 방공망 요격 가능성은? 작전 담당관이 물었어요.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궤적 예측이 어려워요. 클락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타격 순간이 왔어요. 현무호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폭발보다는 관통에 집중된 것 같았어요. 관통 깊이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지하 107m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07m라고요? 차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히 107m입니다.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깊이예요. 클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목표 지점에서 1.8m 오차입니다. 거의 정확히 명중했다고 봐야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진호가 보여준 자료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비교해보죠. 담당자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B2 출격 비용 280만 달러, 현무호 발사 비용 200만 달러입니다. 시간적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요. 72시간 대 34분이니까요. 클락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하지만 재사용성은 어떻습니까? B2는 계속 쓸 수 있지만 미사일은 일회용이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담당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B2 정비 비용과 운용 비용을 고려하면 여전히 현무호가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B2는 전 세계의 20대뿐이지만 현무호는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현무호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명확합니다. 현무호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클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같을 리 없어요. 클락 씨, 시뮬레이션은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한다고요? 클락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까? 과장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클락 씨, 저희는 한국 자료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토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한 현무호 정보도 교차 검증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클락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 정보기관도 비슷한 분석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현무호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습니다. 클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좀 과격하게 반응하는군요. 작전 담당관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클락의 반응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이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학자로서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무호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스룸에서 앵커가 긴급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리에게는 지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다. 이 발언이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폭스뉴스에 클락이 출연했습니다.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는 세계 최강의 무기입니다. 이란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BBC 군사 전문가가 말했어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은 지하 100m가 넘는 깊이에 있다고 합니다. GBU-57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언론이 현무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슈피겔지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무호, 미국 GBU-57보다 뛰어난 벙커 파괴 능력 보유. 프랑스 르 몽드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 미사일 기술, 세계 군사 균형의 게임 체인저. 영국 가디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현무호의 마하 10속도와 지하 100m 관통력, 기존 무기 체계의 한계 극복. 이런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자 미국 내부에서도 반응이 갈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동맹국 한국의 무기 기술, 객관적 검토 필요. 하지만 클락을 비롯한 일부 보수 진영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클락이 다시 폭스뉴스에 출연했어요. 이건 한국의 과장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컴퓨터 게임과 실제 전쟁은 다릅니다. 클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 한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건 국가적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달랐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보를 위해 현무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요구했습니다. 2주 안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GBU-57의 한계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지하 100m 시설의 완전 파괴를 보장할 수 없어요. 대안으로 현무호가 제시됐고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무기 의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좌관이 물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현무라는 한국 미사일 말인데 정말 우리 걸보다 좋은 건가? 트럼프의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대통령님. 모든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쓰자. 가장 좋은 걸 써야지. 트럼프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누가 반대하는데? 리처드 클락을 비롯한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입니다. 아, 그 사람들 말고. 실무진 의견은 어때? 모두 현무호가 최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정이야. 한국하고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현무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CNN에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앞으로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현무호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 긴급 안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거였어요. 현무호를 이란 핵시설 대응 작전의 주요 옵션으로 채택합니다. 국방차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우수한 기술을 인정하고 활용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만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한국 무기를 공식 인정하게 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 클락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가 회의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클락 씨, 이미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차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전 검증이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클락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클락 씨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GBU-57도 이란 같은 초심도 벙커는 실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클락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히려 현무호는 더 엄격한 시험을 거쳤어요. 작전 담당관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한 지하 100m 벙커 실사격 시험, 나토의 독립적 검증, 심지어 이스라엘 모사드의 분석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게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고요. 클락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무기를 사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요. 실제로는 더 저렴합니다. 재무 담당자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현무호 구매 비용이 B2 한 번 출격 비용보다 싸요. 게다가 효과는 훨씬 확실하고요. 클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논리적 반박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에 의존한다니. 클락 씨,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게 진짜 자존심 아닐까요? 그 순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CNN에서 긴급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어요. 대형 스크린에 CNN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변수, 한국의 미사일. 앵커가 흥미진진하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현무호 미사일이 미국의 이란 대응 작전의 핵심 무기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무기 기술을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락이 주저앉았어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BBC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 현무 미사일이 증명한 기술력. 프랑스 르 몽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도 인정한 한국 무기의 우수성, 아시아 군사기술의 새로운 시대. 독일 슈피겔도 가세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무기 기술, 서구 중심의 군사 질서의 변화 예고.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자 국제적 반응도 뜨거웠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도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지어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협력을 고려하겠다.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을 인정한다. 푸틴의 군사 고문이 공식 발언을 한 거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무기 기술 발전은 지역 안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현무미사일 48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곧이어 UAE도 발표했어요. 한국과 현무미사일 도입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현무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무기 기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클락이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클락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차관이 최종 발표를 했어요. 현무 도입을 공식 승인합니다. 한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30년간 미국 무기만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한국 무기를 공식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어요.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모두가 최근 뉴스를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미국이 한국 무기를 쓰게 된 건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네,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현무 미사일을 이란 핵시설 대응 작전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미국보다 뛰어난 건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벙커 파괴 무기에 관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한 표정이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미국인 학생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도 못 만든 무기를 만들었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크기가 능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약된 환경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인가요? 미국은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필요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현무호는 벙커 파괴라는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된 거죠. 그럼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 앞설 건가요?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에 현무 미사일을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이요? 한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도요? 기술 앞에서는 감정을 접어야 하는 법이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한국 무기를 무시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진호?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이번 일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겸손해하고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이 저희 기술을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겸손하다니. 진호, 한국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거든요.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한국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적어도 미사일 기술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에요.
실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말이죠. 앞으로 세계 각국이 이런 한국식 접근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기분이 어떠세요? 30년간 믿어온 게 바뀌었잖아요.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쁩니다. 학생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기쁘시죠? 진정한 학자라면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기뻐해야 하거든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이건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하는 거죠? 저희 나라를 인정해 주셔서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서요. 진호의 목소리가 감정에 벅찬 듯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호,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해줬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국을 향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수가 멈춘 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절박함을 혁신으로 바꾼 놀라운 성취예요. 한국은 제약된 조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호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진호, 당신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 다른 철학, 다른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의 상징이 아닙니다. 혁신과 실용성, 그리고 최고 품질의 대명사가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